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전격 시사입니다. 저는 이번 주 휴가를 떠난 고성국 시사평론가를 대신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진행을 맡은 KBS 아나운서 김희수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간호사까지 현장을 떠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간호사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건데요. 국민들은 최악의 의료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닌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막판 협상 가능성은 없을지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수석 부위원장에게 직접 입장 들어보고요. 의정 갈등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중재안을 냈지만 대통령실에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비명계 잠룡들이 몸을 풀고 있는데요. 여야 상황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보는 본격 토론에선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뜨거운 정치 현안들 다뤄보겠습니다. 8월 28일 수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KBS 우정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간밤에 들어온 국회 속보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고요. 어떤 내용이 핵심이죠? 네, 이 PA라고 하죠. 이 진료 지원 간호사의 이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앞서서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를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을 우려하면서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었고 결국 이 국회 재표결 문턱을 못 넘고 결국 폐기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금 의정 갈등 때문에 계속 이 전공의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고 이 때문에 의료 공백이 지금 장기화가 되면서 이대로는 정말 더 이상은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보건의료노조가 이 진료 정상화 또 불법 의료 근절을 요구하면서 당장 이 내일 총파업까지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국회가 좀 간밤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여야는 국회 복지위 소위에서 어젯밤에 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하는 등 이 야당 입장이 좀 대폭 담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 내용은 이번엔 빠졌습니다. 이 법안은 오늘 복지위 전체 회의 또 법사위 또 마지막으로 이 본회의 통과까지도 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의협은 간호법이 이 직역 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 보건의료 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 중단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예, 진료 지원 간호사 이제 PA 간호사라고 했었는데 네. 그러면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부터는 합법화가 되는 거군요. 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좀 이루어진 부분들이 네. 있었는데 자, 오늘 본회의에서 그동안 관심이 많았던 다른 법들도 처리될 예정이라고요. 네, 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 말씀드린 간호법 제정안 외에도 이른바 이 구하라법이라고 하죠. 구하라법 또 전세사기 특별법 등 여야가 합의 처리했던 민생 법안들이 좀 다수가 오늘 처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오늘 본회의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국회 상황 관련해서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전격 인터뷰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간밤에 들어온 외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방어의 목적이다 이렇게 미국 측에 설명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네, 이 누구의 증언이냐면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맥메스터 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서 이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지난 2017년 이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양국 정상이 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 나가자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동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공동 기자회견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이 당시 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회고록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후세인처럼 이 방어를 위해서
핵이 필요하다고 믿을 뿐이다. 이 방어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걸 들은 이 당시 펜스 부통령이 이미 이 북한이 이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재래식 포를 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왜 추가로 핵이 필요하겠느냐라고 좀 사실상 반대의 뜻으로 이 되물으면서 김정은이 공격적인 목적으로 이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이 이견을 좀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견을 드러내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양국 정상급들이 만났을 때. 자, 2017년 한미 정상회담 당시 공동성명 작성 과정에 있었던 후일담도 이번에 공개됐어요. 네, 이 후일담도 이번에 이 회고록에서 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공동성명을 한미가 작성을 하면서 이 한국은 북한과의 협상 전망을 강조하는 표현을 강조를 했다고 하고 이 미국은 조금 온도가 다르게 제재를 이행하는 이 강조 표현에 더 무게를 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고록엔 이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이 북한의 위협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급급했다는 표현도 썼습니까? 네, 그런 네.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또 이런 일도 좀 있었다고 이 맥메스터 전 보좌관이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정상회담 직후에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 맥메스터 전 보좌관이 이 당시에 정의용 이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 결과 이 정의용 실장이 당시에 이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하지만 뭐 이튿날에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을 발사했다고 이 확인을 해준 상태였습니다. 뭐 맥메스터는 만약에 이번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또 당선이 만약에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좀 관계 재개를 시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는데요. 올해보다 조금 늘어났다고 하는데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네, 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677조 4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보다는 한 3.2% 정도 늘어난 건데 2년 연속으로 이 예산 증가율을 3% 안팎으로 묶었습니다. 이런 긴축 기조가 지난 앞선 정부 5년 동안 이 국가 부채가 400조 원이나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늘지 않도록 관리를 해서 이 적자 비율을 3% 아래로 낮춰보겠다. 이게 지금 정부의 이 보관입니다. 예.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출을 줄였다는 게 어디서 줄였다는 거죠? 네, 일단 뭐 정부 설명은 24조 원까지는 이 지출을 좀 줄여보겠다는 건데 이 중에서는 이 SOC 뭐 도로 같은 이 기반 시설에 관한 예산을 좀 먼저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이 법에 따라서 꼭 지출해야 하는 의무 지출이 아니라 이 정부가 의지를 담아서 편성하는 이 재량 지출이라고 하죠. 이 재량 지출도 0.8%까지 좀 대규모로 축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뭐 정부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예산 규모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늘린 곳도 있을까요? 네, 이 정부가 이번에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강조를 한 게 민생 살리기입니다. 이 정부는 민생을 살리겠다면서 이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 5조 9천억 원을 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뭐 지금 배달 앱 수수료가 올라서 정말 이 소상공인들 부담이 많이 되니까 정부가 연 30만 원의 배달료를 내년부터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채무 조정을 돕는 새 출발 기금도 40조 원 이상 늘리고 뭐 무인 단발기 같은 이 보급도 확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기 위한 예산도 이번에 편성이 좀 됐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50만 원으로 인상을 하고 또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동료들을 위해서 육아휴직 업무 분담 이 지원금도 넣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이 대폭 삭감이 됐던 연구개발 예산은 약 12% 정도 늘어나는 30조 원으로 편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기왕에 늘어난 예산들 특히 이제 뭐 육아휴직 관련해서 생긴 부분들 정말 필요한데 속속들이 다 이렇게 닿을 수 있게끔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예산안 소식 전해드렸는데 내년에 국군병장 월급이 205만 원까지 오르네요. 네, 이 내년에 이 병장 월급이 205만 원까지 오릅니다. 이 2022년에 병장 이 월급이 약 한 82만 원 정도였던 걸 비교를 하면 정말 좀 오른 건데요. 네. 뭐 봉급에다가 이 205만 원이 봉급에다가 이 군 장병을 위한 적립금이죠. 이 내일 준비 지원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내년에는 205만 원이 되니까 뭐 한 2.5배 정도까지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이 월급에도 이 많이 좀 근접한 이 액수가 205만 원인데요.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대선 당시 공약이었죠.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3년 연속으로 큰 폭으로 좀 이 월급을 올렸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초급 간부들하고 이제 격차가 얼마 안 나는 상황이 됐네요. 네, 이 초급 간부는 이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내년에 3%가 이 오르게 되거든요. 뭐 일단 이 인상률만 놓고 보면은 이 8년 만에 이 최대 인상폭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 병장의 인상률이 더 크다 보니까 네. 뭐 아무리 이 초급 간부 월급이 올라도 결과적으로는 병장하고 이 초급 간부 차이가 얼마가 안 나게 되는 겁니다. 이 하사 1호봉의 이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은 올해 이 188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좀 박탈감을 느끼는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정부는 일단 간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1인 1실 숙소 등 이 주거시설에 투자하는 예산을 준비했다. 이렇게 일단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또 당분간 이 병사들의 봉급 인상 속도를 이 동시에 또 조절을 좀 해보겠다. 이런 뜻도 좀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은 판다죠. 이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푸바오를 영화에서 만나게 된다고요? 네, 이 아직도 뭐 인터넷에는 보면 뭐 푸바오를 좀 그리워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영화 내용이 이 푸바오가 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이 마지막 이 석 달의 이 여정을 담은 영화가 이번에 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푸바오의 할아버지라고도 불리죠. 이 강철한 사육사와 이 푸바오의 교감을 중심으로 담은 영화입니다. 이 헤어질 때를 알았기 때문에 이 사육사들이 뭐 매 순간 진심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애틋했을 거고 이런 모습들이 고스란히 이번에 이 스크린에 담겼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이 푸바오와 이 사육사들 간의 이 우정을 그린 이번 영화 이 안녕 할부지라고 하는데요. 다음 달 이 4일에 이 개봉이 될 예정입니다. 뭐 이 푸바오가 이 세상 편하게 이 먹고 이 구르고 이 나무에 축 늘어져 있는 모습들을 이 공개가 많이 됐었죠. 네. 좀 귀엽고 엉뚱한 모습 보면서 이 많은 분들이 힐링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하셨는데 이번에 이 새롭게 이 영화 개봉을 통해서 이 그때의 기분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많겠어요. 네. 뉴스브리핑 KBS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 지났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일부는 폭염특보가 해제되긴 했는데 다른 지역은 여전히 폭염특보 발효 중입니다. 오늘 서울, 세종, 대전 33도, 광주, 대구 32, 부산, 제주 31도, 강릉은 29도 등으로 특보가 해제된 지역은 그래도 앞자리 수가 달라진 20도대의 기온을 보이긴 하겠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살갗에 닿는 바람의 느낌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서울은 밤새 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23도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38일 만에 가장 낮은 기온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는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으로도 드문드문 조금은 열대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은 모레까지 5에서 80mm의 비가 오겠고 제주는 내일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제주 산지에 호경보 내려져 있고요. 10호 태풍 산사는 일본 열도를 향하고 있는데 이 간접 영향으로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는 태풍특보가 현재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9도입니다.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수요일 출근길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막힙니다. 50분 정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 이후로 여의도 지나는데 2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소래터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면서 서운 분기점부터 긴 구간 정체고요. 호남고속도로는 남장성 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났고 지금 사고 처리를 하면서 양방향 모두 한 개의 차로로만 지날 수 있습니다. 정체가 심하니까요. 조심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가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송금희 수석부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수석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동시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파업을 앞두고 현재도 노사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먼저 현재 협상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13일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나서 61개 사업장이 이제 들어간 상황이고요. 저도 지금 조금 전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회의에 있다가 왔는데요. 예. 어제부터 어쨌든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금 마지막 조정 회의가 열리고 있고 오늘까지 그리고 노사 간에 이제 막판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7시 파업 돌입 직전까지 아마 밤샘 교섭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내일 새벽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현재로 볼 때는 아마 57개 사업장에서 아마 2만 5천 명 정도 파업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꽤 대규모 인원들이 참여하게 되는 건데 조금 전까지도 협상장에 있다가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네. 그러면 거의 밤새고선 지금 저희랑 또 전화 연결해 주시는 건데.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뭐 제 목소리보다는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근데 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협상이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주요 쟁점들 네. 어떤 것들이 있죠? 우선은 올해 2월부터 수련회 집단 사직으로 인해서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6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환자와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빠르게 진료 정상화를 해야 된다는 것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지금 불법 의료가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절과 또 직역 간의 업무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부족한 인력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인력 확충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열악한 교대 근무자의 사업장부터 주사일제 시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무급 휴가와 휴직 등으로 인해서 사실 임금이 삭감되고 있는 것이 지금 병원 현장의 현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질 임금이 하락되지 않도록 적정 임금을 좀 보장하려는 것이 저희 주요 요구입니다. 방금 전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불법 의료 근절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복지부가 3월부터 이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의사의 업무 중에 일부를 간호사들이 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 없이 지금 기존에도 이미 이런 시범 사업을 하기 전부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의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서 간호사들이 PA 간호사라고 하는 분들이 네, 들어가서 처방이라던가 의사의 업무를 일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볼 때 명백하게 무면허 의료 행위로 네. 불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료사고로 이어졌을 때 그 책임은 행위자가 지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지금 의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불법 의료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사실상 합법화된 게 아닌가. 이 PA 간호사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네네. 근데 여전히 이제 법적 책임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간호법이 논의되고 있고 이 PA 간호사 업무 범위 같은 것 등이 쟁점이었었는데 여야 간의 합의점을 지금 찾은 것 같습니다. 좀 찾은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러면 오늘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간호사에 대한 이제 면허와 자격이라던가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대한 관한 사항을 아마 체계적으로 담는 것이 간호법에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런 내용에서는 환영할 만하지만 저희가 볼 때 PA 간호사라고 하는 이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담아내느냐를 놓고는 여전히
지금 명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하위 법령에서 반드시 네. 법안으로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긴 합니다. 그럼 만약에 오늘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내일 예고된 파업은 철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파업하고 이 문제는 조금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이 법안으로 인해서 일부 그 불법 의료에 대한 소지는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걸로 인해서 파업이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간호법 제정과 별개로 해서 현재 피해 간호사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원래는 이제 지원자 중심으로 이 피해 간호사가 선정이 돼야 하는데 현재 의료 파행으로 인해서 의료진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해 간호사로 투입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현재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숙련된 간호사들이 많이 현장에 부족한 상황인데 보통은 이제 내부 채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숙련된 간호사가 아니라 임상 경험이 없는 신규 간호사나 내지는 체계적인 교육 훈련 과정 없이 일반 간호사를 지금 의사 업무에 투입시키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위험도나 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이런 임상 경험이 없는 간호사를 투입하다 보면 피해 간호사 자체도 업무 부담이 크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의료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불안하죠.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지금 제도화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자격 교육 훈련 과정이 반드시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예. 좀 이제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의료 현장에서 말이죠. 네.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 의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아주 거센 상황이잖아요. 네. 의대 정원 문제로 인해서 의료 차질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되게 되면 전공의들의 복귀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볼 때 전공의 복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는 사실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이 진료과를 지원할 때, 그러니까 인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전공의들이 이제 자기가 어떤 과를 전공할지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 과에 피해 간호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의사 증언도 반대하고 지금 간호사를 대신 사용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이 피해 간호사를 계속 불법적으로 의사 업무를 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의료 현장의 문제를 어느 것도 해결하지 않고 기존의 기득권만 유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피해 간호사가 있는지를 묻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업무하는데 네. 조금 더 편하니까요. 업무 강도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보는 거군요. 네. 네네. 네.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도 쟁점인데 그런데 이번에 의료 차질로 대형 병원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에 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당장은 병원들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나설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그 전공의들이 하던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빠른 공백이 생기면서 경영난이 생긴 건 사실이에요. 예. 하지만 저희가 볼 때 처우 개선에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용 면에서 볼 때 이미 사직한 전공의들의 인건비 예산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지출되지 않았고 또 직원들의 이제 무급 휴가라던가 휴직으로 인해서 세이브된 임금들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시설이나 장비 투자를 위해서 적립하고 있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 공백 사태에 지금 정부에서 수련병원에 지원하고 있는 뭐 각종 일반회계 예비비나 건보 재정을 통해서 지원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도의 처우 개선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전공의들에게 이제 나갈 임금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쌓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도 혹시 파악을 하신 겁니까? 그거는 아마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전공의들의 임금도 다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병원마다 지금 저희가 조정하고 지금 교섭하면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가 어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건의료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서 극단적인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로 좀 체감하십니까? 사실 지금 의료개혁을 정부가 추진하면서 의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은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의사를 제외한 이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정책은 저희가 찾아보기가 일단 어렵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저희 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이제 노정교섭을 통해서 당시에 직종별 적적 인력 기준도 만들고 뭐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도 제도화하고 여러 가지 등에서 합의를 했지만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는 저희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은. 그러면은 좀 강하게 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싶은 마음도 크시겠네요. 이번 저희는 기회에. 계속해서 네.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부에. 보통 이제 보건의료 노조가 이제 파업에 나서게 되면 그 이제 집회하시고 이럴 때 보면은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렇죠. 간호사분들이 이제 주축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직군에서도 가입이 돼 있는 거죠? 네, 당연하죠.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우선 의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직종이 가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간호조무사나 방사선사, 뭐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뭐 요양보호사, 행정직까지 그리고 거기에 뭐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뭐 기능직, 청소 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실 때 만약에 그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57개 사업장에서 2만 5천 명 정도가 동참할 것이다. 이 네.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 동시 파업이긴 하지만은 필수 인력은 파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네. 필수 인력이라고 하면은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실 이렇게 떠올리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이외에 또 필수 분야가 있습니까? 보통 이제 분만실이나 신생아실 그리고 뭐 투석실이나 그리고 응급 약제나 검사를 다루는 검사실이나 뭐 약제 그리고 산소 공급을 하는 시설 이런 데도 환자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데도 필수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인력들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이것도 병원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네. 일단 응급실 중환자실 응급실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기존 인력을 유지하게 돼 있고요. 네. 나머지는 수술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수술만 할 수 있도록 이게 퍼센테이지가 다 다릅니다. 네. 만약에 기존의 인력이 이제 수술실 같은 경우에 뭐 20명이 근무했다 그러면 병원마다 뭐 50%를 유지하겠다 내지는 뭐 70%를 유지한다. 이 정도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 개별 병원은 그렇겠지만 그래도 총 인원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추측은 좀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아직은 못했습니다. 네. 자, 필수 인력은 남는다고 하지만 전공의들이 없어서 지금 의료 차질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네. 상황에서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불안감이 좀 클 수밖에 없는데 입원 환자나 네.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최대한 그 환자들의 불안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입원이나 외래 등의 이제 일부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는 한데 최대한 빨리 저희가 타결해서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예. 그래서 밤샘 교섭도 지금 진행하는 거고 네. 아마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노동조합이 사실 파업이 목표는 아니고 타결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는 저희도 노력하지만 병원에 있는 사용자들도 그리고 정부도 좀 전향적인 해법 자세로 좀 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이렇게 파업을 목전에 두고 있으실 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던지시잖아요. 근데 네, 제가 맞습니다. 방금 했던 질문들 환자들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시면 정말 좀 답하기가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굉장히 죄송스럽죠. 네. 저도 이제 언제든지 환자가 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병원 노동자들도 네.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 요구사항에 불법
불법 의료 근절 이런 부분들은 사실 환자 안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예,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방금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다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유행이 되면서 이제 그 사실 갖다가 다들 이제 절감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요즘 걱정이 큰 게 코로나19 환자가 또 급증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두 주가 이제 네. 코로나19 확산의 고비가 될 거란 관측이 있는데 네. 이게 필수 인력만으로 감당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는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1급에서 4급으로 지금 등급이 변경이 됐고 변화가 있었고 또 그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정부가 빠르게 이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시스템 지금 아마 병상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진단 키트라던가 뭐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는 조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의하다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뭐하긴 합니다만 그 코로나19 얘기가 네. 나와서요. 네. 많은 분들한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좀 한두 주 동안 좀 조심하자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네.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외출하거나 이렇게 돌아왔을 때 그 손위생이라던가 그리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빠르게 검사해 보시고 치료를 받는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스크는 물론 기본이겠고요. 네. 네. 자,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이미 확정된 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유지하되 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다시 논의하자는 게 중재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정부 입장을 확인했을 때는 재논의는 없는 것으로 아마 네. 이렇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불법 의료가 시작된 원인은 의사가 부족해서였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지역과 필수 의료에 의사들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뭐 억대 연봉을 제시해도 그런 분야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명백하게 저희는 의사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것은 의대 증원을 절대 백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사 인력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대폭적인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자,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이 의료 대란을 끝내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이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빠르게 대화 테이블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볼 때 이 단식이 무슨 의료 대란을 끝내기 위한 결단을 촉구하는 단식이라기보다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이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정책을 반대하는 단식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환자가 지금 기다리는 병원이 있잖아요. 네. 병원으로 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지금 사직한 의사들이 그리고 또 지금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것이 올바른 의료개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의사들이 같이 대화에 나서고 의견을 주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의료 공백 사태로 인해서 그 9월 중순에 추석 연휴가 있는데 그때 이제 또 그 추석 연휴 앞두고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앞서서 수석 부위원장님께서도 파업이 목표가 아니라 그 교섭을 통해서 이제 타결, 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만약에 파업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장기화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용자들도 이렇게 파업 지금 의사들의 공백 사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노동자들까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정부도 마찬가지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장기화되거나 이래서 환자들의 뭐 불편을 초래하거나 내지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이러지는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밤에 이제 협상의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 만약에 정부나 사측이 중재 노력을 할 경우에 네. 좀 이제 파업 돌입 시점을 늦춰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마 교섭은 만약에
조정이 끝나더라도 네. 교섭은 현장에서 계속 이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그 네. 일부에서 이제 합의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네네. 그럼 부분 파업으로 가는 겁니까? 이거는 올해는 저희가 산별 총파업은 아니고요. 네. 현장의 현안을 가지고 하는 현장 교섭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병원마다 현안이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예. 그래서 타결되는 현장은 파업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네. 타결이 안 되고 만약에 계속 이제 협상이 안 되고 타결이 안 된다고 하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최선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할 거고 네. 정부도 그렇고 네, 사용자도 알겠습니다. 그렇고 네 말씀 잘 있어야 들었습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송금희 고맙습니다. 보건의료 노조 수석 부위원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고요. 2부에서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출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위기 임산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위기 임산부 통합 상담 전화 1308로 전화 주세요.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상담기관에서 맞춤형으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 1308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와 임산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청년단체 GYK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날씨가 이제 바뀌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기후 불안을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이 지나면서 초등학생들한테 주로 받는 메시지의 레파토리가 비슷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공부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엄마, 아빠, 친구들은 신경 끄고 너 할 일이나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은 주변 사람들하고 이 현상에 대해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에 대해서 조금 더 가볍게 얘기하고 듣는 사람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느끼고 있어 혹은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대화를 좀 이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기후변화가 단순히 이제 미래 세대 혹은 지금의 이제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폭염이 왔을 때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더 취약하거나 폭우가 왔을 때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대부분 이제 노년층 분들이 많으시죠.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분들도 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산사태가 난다든지 혹은 내가 지금 거동이 불편한데 빨리 대피를 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세대가 살아갈 문제 혹은 지금 청년들이 겪을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시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강원 영동이나 경북 북부 일부는 폭염특보가 해제됐지만 그 밖의 지역으로는 폭염특보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이 일부 지역 제외하고는 매우 무덥겠습니다. 다만 폭염특보의 강도가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은 완화되고는 있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 열대야도 조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세종, 대전이 33도, 광주, 대구 32도로 무덥겠고 부산, 제주 31, 또 강릉은 29도 등으로 역시 동풍의 영향으로 폭염특보 해제된 지역은 앞자리 수가 낮 기온이 좀 달라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을 보니까요. 서울은 23도대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서울의 이 기온은 38일 만에 가장 낮은 기온으로 기록이 될 가능성이 있고 8월 들어 가장 낮은 기온입니다.
당분간은 다만 남해안과 제주에 열대야가 반복해서 나타날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모레까지 5에서 80mm의 비 예보 있고요. 제주는 내일까지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된 가운데 제주 산재호 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10호 태풍 산사는 일본 열도를 향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 태풍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오늘 그 인근 해상으로 강풍특보와 풍랑특보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번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정치권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야 대표회담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과 의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당에서는 사실 무근이라면서 정무수석과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문자 여야 대표들이 만나는 경우, 네. 또 정당 대표들이 만나는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당 대표 되고 인사차 만나는 거. 그 다음에 아주 갈등 현안이라든가 꼭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여야 갈등 때문에 해결 못하는 하다 안 됐을 때. 네네. 네. 그래서 뭐 정책위 의장이 하다가 그 다음에 안 되면 원내대표가 하다가 안 되면 당대표로 격상시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표들이 만나는 예들이 있고요. 예. 그게 이제 그 전에 이재호 하고 김한길 원내대표 두 분이 이제 만났던 경우도 유사한 경우고. 그래서 되게 오래전 일이네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희한해요. 당대표 되면 당대표 됐다고 그냥 한 바퀴 도는 건데. 네, 서로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것도 없었고. 네, 웃으면서. 그리고 무슨 영수회담처럼 뭐 의제를 놓고 막 여러 가지 의제를 놓고 조율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난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하고 이것을 조율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럴 만한 사안들이 있냐. 예를 들어서 뭐 최상명 특검법 같은 거를 대통령실하고 조율을 한다. 그러면 여야 대표회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네. 25만 원 가지고도 국민지원금 25만 원 갖고도 대통령실하고 조율을 한다.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번에 좀 접근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의제를 놓고 이걸 조율하고 네. 내용까지 조율하고 이러면은 그동안 풀렸어야죠. 네. 못 풀렸고 충돌했고 안 풀렸던 문제니까 이걸 다 올려놓은 건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오히려 이제 대표회담의 장애 요소로 작동하는 그런 형식을 좀 잘못 밟은 그런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첫 단추가 끼워질 때 좀 굳이 안 끼워도 되는 건데 끼우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돼 있죠.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하고 관계가 거시기해. 윤한 갈등, 총선 때 윤한 갈등 수준이 아니고 더 깊어졌어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하고 조율 내지는 소통 내지는 해결을 위한 협력적 관계 이런 것들이 안 돼. 그런데 여당 대표는 대표야. 네. 그리고 야당 대표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뭐 영수회담 했지만 대통령하고 선린적 협력 관계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합치는 그런 정치적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당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당 대표여야 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관계예요.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다 긴장 관계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 대표 2명이 만나는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의제는 뭐 이것저것 그냥 다 지금 이 올려놓으니 네네. 도대체 그런데 이 집행이나 이 문제 해결에 뭐랄까요 길목에 누가 있냐면은 대통령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접근이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대한 접근이 전혀 안 되는 두 대표가 만나니까 사실 전통적인 의미의 여야 대표 회담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지금 성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야당 대표 2명이 만나는 그런 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 듣고 보니까 되게 특수한 상황이로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그러면 이 상황을 한 대표는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돌파가 안 되죠. 한 대표는. 그래서 제가 다른 그 전에 네.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죠. 국회잖아요. 네. 대통령은 이제 행정의 수반이고 네.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고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의 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1, 2당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서 정치적 관계는 경쟁하고 적대적 관계지만 여기서 입법부라는 그 정당의 수장이라는 요것에 이제 공생 지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그야말로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제 견제 관계 아닙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 스탠스, 생각 이런 것을 잘 정리해야 이 여야 대표 회담이라든가 여야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니면 입법부와 행정부 이렇게 놓고 접근하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는 이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여당 대표인데 제2야당 대표 같은 포지션이 돼요. 그러면은 여당 대표라는 것은 국정운영에 대통령과 함께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인데 예. 대통령하고 소통 안 되고 대통령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제2야당 대표 같은 그런 이 모습을 보이면은 우선은 이제 무능력해 보이고 문제 해결을 전혀 못하고 정치적으로 무능력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칼날 위에 섰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도 낭떠러지고 오른쪽으로 가도 낭떠러진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해결책이 잘 안 보여요. 본인의 생각을 아까 네. 얘기한 적대적 공생지점 민주당과 네. 이재명 대표 이거를 입법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의 수장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지 않으면은 한동훈 대표는 양난입니다. 그러면 뭐 그런 관점으로도 이제 볼 수 있게끔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한 달 동안의 한동훈 대표로서의 성적표는 어떻다고 보세요? 이제 총선 그 다음에 대표 출마 전당대회 과정이죠. 네. 이 과정은 입으로 했어요. 말로 하는 걸로 그냥 다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무수한 실책을 했거든요, 사실. 그동안. 네. 그러니까 쉬운 정치를 했던 거죠. 총선 때는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다음에 대표 출마했을 때는 후보로서. 그런데 대표가 딱 됐는데 이것도 여당 대표야. 그런데 환경이 굉장히 특이해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과의 관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야당보다 못할 정도로 꽉 막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 뜨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눈 뜨고 나니까 말로만 하던 정치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한 발짝도 내딛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하는 게 아이디어성
이 일회성 어떤 발언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여야 대표회담 뭐 생중계하자 뭐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전공희 대표, 박단 대표 만나는 거 비공개하기로 또 해놓고 소위 말해서 흔적 남기기 이런 정도의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우 불안하고요. 이게 어떤 결단과 돌파구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한동훈 대표 매우 어려워지고요. 특히 이제 10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단체장. 네. 근데 요게 나온 네 개 지역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묘한 지역이에요. 호남 2곳이고 예. 부산 지역 1곳 그리고 예. 강화. 예. 예. 그래서 2대2예요. 호남 2곳은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 그다음에 강화하고 부산 금정구는 네네.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 그런데 여기서 결과가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2곳을 건지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조국신당이 후보를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하나는 금정구나 이런 데서 만약에 민주당에 뺏겨버리면 그러면 아주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 뺏겨버린다. 제가 보기엔 금정구 만만치 않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수성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격전이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또 민주당 구청장을 배출했던 지역이고 그래서 아마 인물 구도에서 민주당이 상대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한동훈 체제가 흔들리는 거죠. 10월 재보선이라고 해서 좀 지금 8월이니까 좀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한 달 반밖에 안 남은 상황이네요. 그럼요. 예. 자고 나면 그렇겠는데요. 투표장이 보여요. 저 민주당 이야기 꺼내주셔가지고 그 민주당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꾸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등판을 했어요. 김 전 총리의 정치 행보직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김부겸 전 총리께서 네. 평론가 하려고 지금 방송에 출연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소위 정치 재개라는 것을 지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김 총리 스스로도 내가 더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있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김 총리가 평론가 하려고 방송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권 레이스를 염두에 두고 대권 출마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재개한 거다.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좀 교감 좀 하셨습니까? 아니요. 소통 좀 안 하십니까? 예. 그럼 이 상황을 이재명 대표는 좀 긴장 속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겠네요. 이재명 대표가 뭐 현재 기준에서 긴장하는 거는 뭐 재판 말고는 없죠. 왜냐하면 뭐 확인이 되잖아요. 압도적인 지지로 네. 당 대표가 됐고요. 또 총선 전 과정을 거치면서도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의 당이 되었죠. 그래서 대중적 지지, 당원들의 지지, 또 지지자들의 충성도 뭐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위협될 만한 그런 민주당 내의 인물은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유일하게 지금 긴장하는 거는 재판 결과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 좀 여쭤보겠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전국에는 평론하러 나오신 게 아니니까 본인도 이제 등판하시는 거니까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드러내는 건가요? 그렇죠. 유연하잖아요. 네. 김부겸 총리가 원래 유연하신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이럴 거예요. 그 야당은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별로 잘 못한다고 이 정부를 평가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정말 최악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이 등락을 이렇게 반복했던 것이 아니고 일관되게 취임 초부터
아주 저지지율이 고착화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제 하락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역대 대통령 중에 굉장히 특이한 지지도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은 유연한 리더십 이것도 어르신 말씀이고 좋은 지적입니다만 적어도 이 정권에 대한 스탠스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과 함께 또 민주당 지지자들과 함께 할 것이냐. 요게 아마 이재명 대표 외에 대권을 생각하고 또 대권 경쟁을 생각하는 그런 후보들에게는 그게 절대 변수이지 유연한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의 어떤 이 리더십을 또 상대방에게 이렇게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김부겸 총리에게 없는 것 이것을 김부겸 총리가 갖춰 나가는 것이 이후 이제 경쟁 구도에서 김부겸 총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예. 자, 10월이 고비가 될 거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1심 선고가 있고 재보궐선거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체제에서 좀 균열이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친문 비명계 등이 세력화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현재로서는 네. 호남에서 재보궐선거 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꺾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호남이 이제 인물 구도 네. 예, 상당히 또 영향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무소속 후보가 왕왕 당선되고 민주당 후보가 패배했던 사례들이 꽤 있었어요. 회초리를 드신 사례가 꽤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10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호남이 무슨 경고장을 날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쉽지는 않으나 어떤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여야 모두 사활을 걸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표가 되고선 새로운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치르는 첫 선거다 보니까 이재명, 한동훈 대표 둘 다 이제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따지자면 지금 누가 좀 더 우위에 있을까요? 저는 한동훈 대표는 뭐 이건 뭐 두 대표를 비교해서 누가 더 리스크가 크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한동훈 대표는 일상적인 당내 갈등, 일상적인 리더십 흔들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소위 친윤 그러니까 네. 반한이라고 봐야죠. 이런 의원들이 입을 닫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네. 재보궐선거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패배로 부산 같은 경우가 이제 결과가 규결이 됐다 하면은 이제 입을 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물러나라 그러는 거고요. 그럼 물러나겠어요? 안 물러나죠. 그러면은 이제 갈등이 이제 일상화되는 예. 이런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현재는 재판 말고는 달리 흔들릴 일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전부 아니면 전무인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뭐 항소심까지 간다. 네. 그래서 또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다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리더십이 흔들리고 정치적 존재가 흔들리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일상화되다시피 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전부 아니면 전무인 상황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한쪽은 좀 공고한 상황인 거고 한쪽은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재명 대표는 좀 타이적인 변수들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과연 여야 대표 회담은 열릴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열릴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또 뭐 영수회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조금 뭐 재판을 좀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의제 조율하다가 대통령실에서 사실 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조건 없이 만나자 해서 만났던 거고요. 이번에도 뭐 의제 조율 안 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 없이 만나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요. 예. 만나기는 만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빈손회담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거는 만나봐야 할 문제인데요. 네. 저는 뭐 키는 한동훈 대표한테 있을 거라고 봐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어정쩡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산으로 향하는 이 통로는 꽉 막혀 있고 그리고 관계는 갈등 관계. 네. 그런데 포지션은 여당 대표고 그래서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빈손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왔던 발언 좀 한번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자가 발언을 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거는 하나의 이제 역사 해석이나 이런 것을 사실은 비트는 거고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일본에 강제 병합됐으니까 국적은 일본 아니냐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거의 모든 나라가요. 사실은 건국일이라는 것보다 독립기념일을 기념을 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 독립부터 정부 출범까지는 한 10여 년의 이제 그 세월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상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인데 이분들은 강제 병합당했으니까 국적이 그거고 그다음에 정부가 정식적으로 출범한 48년도가 건국절이다 혹은 건국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독립운동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제로 병합당했던 그런 이 식민지 이 피지배 국가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부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 전문에도 이 기미 독립운동으로 출범한 임시정부와 그다음에 4.19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임시정부가 정부로서의 이 뭐랄까요 요건을 갖췄느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외교권, 그다음에 투표권 이런 등등을 염두에 두고 다 그것을 명시를 했고 임시정부 헌법에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러면 이 피지배 국가에서 이 식민지 피지배국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가로서 승인을 받고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임시정부 노력을 해서 몇 개 국가에 또 승인을 받고 이런 요건들을 다 갖춘 거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식민지였던 나라와 그러지 않은 나라 이것을 구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의 가운데서 뜨거운 정치 현안을 본격적으로 토론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본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의 남자 최진정입니다. 네. 예, 뭐 김준일. 없으세요? 아닙니다. 예. 최진영의 파트너 김준일입니다. 이 시간 기다렸습니다. 네. 예, 제가 그 고속
전 진행자래? 어머. 이런 푸대타운 갑자기. 죄송합니다. 실언이었습니다. 예. 저기 진행자 그 휴가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제가 이렇게 모니터하면서 수요일이 제일 기다려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주 기다려졌습니다. 덕분에 좀 많이 배울 것 같아가지고요. 의정 갈등 돌파구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이런 제안이 왜 나왔을까요? 결국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건강권이 먼저다. 이런 그 철학이 조금 그 한동훈 대표로서는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현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의료개혁 또 의대 인원 증원을 통한 국민의 어떤 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이상론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 이와 같은 그 의정 갈등이 예상외로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그런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좀 약간의 어떤 엇박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 이 지금 의정 갈등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여당과 또 대통령실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2,000명 정도 증원을 통해서 5년 동안 10,000명을 해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그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에 있어서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그 5대 병원에서도 좀 응급실에 문제가 생기고 이젠 전공의를 넘어 전문의들도 약간 탈진 상태가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즘 이 시점에서는 약간의 어떤 그 호흡을 조절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이제 그 고위당정 협의에서 이 부분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다만 그 어떤 충정은 충분히 그 한동훈 대표의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여당이고 집권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뭐 물밑 어떤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옥동자를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마치 어떻게 보면 당과 정부가 갈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조금 그리고 또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마음이 불편했던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한동훈 대표의 좀 차별화 전략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의사들을 아예 한 명도 늘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의사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만나본 의사들도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솔직히. 근데 이제 대표를 하는 사람들은 협상이니까 의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오히려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2,000명 이제 뭐 조정 과정에서 1,500여 명 정도 됐는데 그 숫자가 맞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400명 정도 문재인 정부 때 한 400명이고 의사들도 한 400명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의대 교수들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1,500명, 2,000명은 죽어도 해야 된다. 뭐 저는 고집이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 고집인데 이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관철시켜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응급실에 지금 이런 파국 상태를 지금 낳고 있잖아요. 관리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로 관리 가능한 상태가 맞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건 좀 이따가 지금 시간이 일부가 다 된 것 같아서 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건 중요한 건 그건 어쨌든 차별화를 해야 되고 민생을 챙기는 어떤 당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그 정제되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밝혔잖아요. 다 끝나고 회의에 저 구석에 가가지고 의료개혁 이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조금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예 공식적으로 아젠다를 딱 꺼내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놔야 되는데 너무 좀 즉흥적이었다. 뭐 이런 비판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두 분과 함께하니까 좋은 게. 제가 시간을 계산할 필요가 없네요. 네, 알아서 지금 이 정도면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해서 알아서 칼같습니다. 끊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저게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제가 당황했어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네. (2024년 10월 1일부터)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가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수출입 폐기물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와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꼭 기억하세요.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폐기물을 처분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반입된 폐기물의 중량과 함께 촬영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본격 토론 다시 돌아왔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희수 아나운서 이렇게 셋이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제의를 하려면 공식적으로 해야지 불쑥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분 나쁘다, 방식이 적절치 않다, 이런 걸까요? 후문은 그런 것 같아요. 후문은 그런 것 같은데 뭐 진실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당정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의사들조차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단식을 한다라고 하면서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이거 백지화해라라고 하고 그 외에도 여야 간에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는 그 PA 간호사법 이런 부분도 처리해라. 모든 거 다 처리하고 오히려 10년 뒤로 돌아가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느낌인데 결국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당과 당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 이와 같은 의료개혁에 관한 그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상당히 좀 비판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좀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어떤 이 상황 다른 건 모르지만 정책적인 상황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 갈등을 보이는 듯한 이런 모습은 국민들이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무총리와의 어떤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하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행정부 내부에서 검토한 다음에 이것은 어떤 개혁의 동력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했는데 다시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본인 글에다가 이걸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정책적 대안 본인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충분히 읽힐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공개된 토론 내지는 막구 토론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하나에 도출해내는 그런 스무스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로서는 좀 더 대표로서 정치인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당과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저는 당정 갈등이라는 거는 무조건 나쁘다라는 프레임은 조금 잘못됐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뭐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거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거고 민심에 안 좋은 거를 특히 전달을 해가지고 이거를 바로잡는 상황에서는 이견도 있고 갈등도 있으니까 저는 이걸 갈등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신 최중련 변호사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다만 그 방식이 예를 들면 고위당정 협의하는데 구석에 가가지고 안덕수 총리한테 얘기하는 방식이 맞냐라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페이스북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정부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응급실 상황이 정부는 지금 관리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몇 개 아주 사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대병원은 응급실에 14명 의사 있는데 7명이 사직서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대 목동병원도 지금 야간 운영이 지금 중단 위기인데 교수들이 그냥 추가 근무해가지고 가까스로 맡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건국대 충주병원도 응급실 의사 7명 사직서 냈고요. 세종 충남대병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서 8월부터 매주 목요일 응급실 진료 중단했고요. 충북대병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이 휴직과 병가낸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의사들 얘기로는 전국의 응급실의 40% 정도가 지금 마비됐다. 네. 이 뭐 정부의 인식하고 완전히 다르죠. 실제 죽은 경우가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에 따르면은 지난달 30일에 서울 편의점에서 40대 환자가 쓰러졌는데 병원 14곳 들다가 119 구급차에서 숨졌습니다. 부산에서도 폭염 때문에 40대 오녀 환자가 쓰러졌는데 부산에 갈 데가 없어서 울산으로 갔대요. 2시간 걸려. 그러다가 또 죽었어요. 예. 그리고 충북 진천에서는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응급실을 못 찾아가지고 119 구급차에서 아이 낳았습니다. 이게 관리 가능한 상황인 건가요? 지금 119 구급차가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환자를 4차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경우가 올해 17번인데요. 절반밖에 안 지났잖아요. 작년 15번을 넘어섰어요. 이미 절반밖에 안 넘었는데.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가 안이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이거를 알고 있으니 지금 여론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있고 아니 의사 늘리는 건 좋은데 지금 이렇게까지 응급실 체계를 뭐 완전히 망가뜨려야 돼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라 하려면은 이거 대통령은 지금 죽어도 내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못한 30년 동안 아무도 못한 의사 증원은 의사를 내가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늘리는 거 좋아요. 왜 1,500명인지 2,000명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왜 회의록은 없는 건가요? 근거는 어디 있는 건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걸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안을 그러면 내보라는 겁니다. 지금 뭐 이제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이 의대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도 지금 대표회담에 지금 안건으로 올리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 최근에 비판 많이 했지만은 간만에 좀 칭찬하네요. 한번 고집 부려서 한번 대통령 고집을 한번 꺾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비난의 화살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금 의료계로 가야 되는 겁니까? 화살이 방향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그 많은 국민들이 의대 정원이 느려서 앞으로의 어떤 그 국민들의 초고령화 시대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 의료 수급 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을 해 나가라는 그건 거의 국민의 명령이에요. 그 또한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걸 하려다가 의료계에서 반발하니까 그냥 꼬리 슬며시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국민들의 어떤 그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계에 굉장히 심한 반발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를 질타하고 그 의료계가 지금 협상 테이블로 나오고 의료계가 그러면은 몇 명이 지금 증원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본인들을 용역 발주한다는 게 엊그제 같은데 아직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와가지고는 PA 여야 간에 합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의료개혁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의협회장이 목숨 걸고 이제는 단식하겠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질타는 하나도 없고 그저 윤석열이 자기 어떤 그 개혁의 과제를 성취를 하려고 한다는 이런 프레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 여당의 대화 의지를 마치 여당과 그 윤석열 대통령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어떤 지렛대로 쓰려고 하는 이런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전공의 단체에 베끼는 것이 그렇게 오인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국민 건강권이 더 침해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주위에서 다 그럽니다. 요즘 사고 나면 안 된다.
특히 이번 그 추석 때 가가지고 사고 나면은 큰일 난다라고 다 조심합니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국민들이 그 이후 우리 후손들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의료계에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지금 그것을 감수하는 그 과정인데 계속 그것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라고 봅니다. 짧게 한마디만 할게요. 뭐 의료계 비난해야 되면 비난할 수도 있죠. 뭐 비난 받아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더 법 스탑 히어 모든 책임은 여기에 머무른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정부는 최종적인 갈등 조정자고 실행자입니다. 정부가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의료계 반발할 수 있죠. 의료계가 무리한 거 요구하는 거 한두 번입니까? 뭐 모든 이익단체들은 다 무리한 거 요구해요. 그거를 조정하는 게 정부의 몫인데 사람이 죽든 말든 나는 내가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정부냐고요. 무정부 상태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상. 어떻게 사람이 죽든 말든 나간다는 그런 말씀. 죽고 있잖아요. 아니 지금 죽고 예전에 있잖아요. 있었고 이렇게 응급실 뺑뺑이는 예전에도 많았단 말이에요.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지금 과대평가하는 것 응급실 자체가 뺑뺑이가 증가했다라고 제가 것이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막으려고 정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갈등 조정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갈등 조절을 하고 지금 대처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걸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청취자분들은 참 이 상황을 갖다가 가까이서 못 보셔서 너무 안타까우실 것 같습니다. 사람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올 수 있구나. 아,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것 같아 좀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두 분 말씀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30일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합니다. 근데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좀 잦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주 만찬을 하는 걸까요? 더 자주 봐야죠. 그렇기는 하죠. 더 자주 봐야죠. 뭐 만찬만 할 게 아니고 점심 때도 하고 바쁘면 조찬 모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여야 정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 특히 그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취임 일성이 뭡니까? 국민의 눈높이. 정당은 정말 국민의 어떤 목소리를 다 담아가지고 전달하는 건데 그거는 더 자주일수록 좋은 거죠. 다만 그 시점이 조금 저도 좀 아쉽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일입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개혁 전반에 대해서 직접 나서가지고 국민에게 또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모양새가 좋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먼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회동 그것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을 보이고 그것을 종합해서 대국민 어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목소리가 그런 모양새가 됐다고 하면은 훨씬 좋았을 텐데 본인 발표 다 하고 나서 어땠어? 이렇게 묻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연출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최 변호사님 생각을 읽은 부분이 있나요? 30일 만찬이 연기되고 있는 게 검토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보도가 나왔네요. 그래요? 네네. 왜 그럴까요? 요거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찬을 했던 거는 낙선자도 다 모아가지고 뭐 나경원 후보라든지 뭐 다 불렀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같이 불러가가지고 그러니까 회식 뭐 만찬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낙선자는 낙선자대로 위로를 하고 뭐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야 한동훈하고 같이 이렇게 둘이서 있는 거 불편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관측까지 그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대표한테 이제 힘을 실어줘야 되는 뭐 상황이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9월에 정기국회 열리면 현안대 많잖아요. 그 이후에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안 뭐 이런 것들이 여당이 이제 또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니까 당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맥락들이 있었는데 지금 지금 연기 검토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 대통령께서 불쾌하셨네. 아주 불쾌하신 게 지금 역력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만나면 지금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전체 만찬이 아니라 그 앞서가지고 독대를 요청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대를 해가지고 뭔가를 본인의 해결사로 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 자체가 또 이제 본인이 그럼 고집불통처럼 보인다라든지 뭐 이런 소위 말해서 들이받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심기가 편치 않으신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로 인해서 이 부분은 연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모임이 그 사실상 정해졌고 뭐 일국의 대통령과 그 여당 대표가 모이는 모임이 어떤 뭐 다른 것 때문에 변동된다는 사실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면은 그냥 하는 거죠. 다만 지금 김준일 평론가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의정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한덕수 총리께서 이건 정부 입장은 이걸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은 제가 제안하는 법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겠습니까? 라는 어떤 정부에 대한 반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그런 어떤 그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슈를 다루는 절차, 소통하는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조금 불편해했을 가능성도 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대국민 어떤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직접 이번에 임기 중에 두 번째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막전 막후에 대한 것을 또 여당에 설명하고 또 그것을 당부한 다음에 당을 통해서 그 정책의 어떤 의지를 펼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좀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것을 재검토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냥 해서 앞으로도 더 자주 모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국민에게 더 좋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좀 뜨거운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죠. 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발언,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 이 발언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중단이 됐고 청문회가 이제 파행으로 끝이 났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제가 뵙는 분들마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아주 화끈한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적 입장과 법적 입장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8.15를 뭐라고 부르죠?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네. 광복절은 말 그대로 빛을 다시 찾은 절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빛이란 것은 대한민국 국권, 주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1910년 어떻게 보면은 일제 와의 어떤 그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사실상 주권을 박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8.15의 광복절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권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제법이나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김문수 지사 자꾸 지사라고 합니다. 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말씀이 저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삼성 국회의원의 그 경기지사 재선까지 하신 분입니다. 거기다가 본인은 노동운동에 투신해서 전 인생을 거기에 바쳤던 사람입니다. 노동과 행정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땐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경륜과 지식을 가진 사람, 경험이 가진 사람이 저는 여당 내에 찾기가 어렵다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한마디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역량과 개인적인 어떤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묻기보다는 그럼 물어봤자 사실 대답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념 논쟁.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새로운 메카시즘적 프레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걸렸다라고 보는데 정치인 장관 후보자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씀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아니 뭐 여기에 이제 메카시즘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그렇죠. 십자가 밝기나 마찬가지지. 제가 그냥 홍준표 시장 SNS 쓰신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홍 시장이 지난 27일에 요 김문수 이제 후보자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을사늑약은 원천 무효라고 국사책에 나와 있다. 일제시대 강제 병합됐지만 우리 국적은 일본이 아니고 1919년 4월 11일 이전은 대한제국 국민, 임시정부 수립 후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헌법 전문에 충실한 것 아닌가라고 나오면 3.1절하고 이제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헌법 전문에. 그러니까 뭐 김태호 어제 이제 국가안보실 1차장 나와가지고 뉴라이트가 대통령께서는 뭔지도 모르실 거다 얘기하면서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발언들 나오는 게 극우와 뉴라이트들의 일관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부정하기 위해서 임시정부가 국토와 국민, 그러니까 국가의 3요소, 국토, 국민, 주권이 없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치가 프랑스를 쳐가지고 1940년에 드골 정부가 도망가요. 망명정부라고 하죠. 영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비시 괴뢰 정부가 나치 괴뢰 정부가 세워져요. 자, 프랑스 국민들한테 그러면 1940년부터 44년 너희는 드골 정부의 국민이니 비시 정부의 국민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당연히 드골 정부의 국민이죠. 없어요. 국민도 잃었고 주권도 잃었습니다. 사실상에. 영토도 없고요. 하지만은 왜 그러면 드골 정부라고 하느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치한테 잃었지만은 우리가 국민적 저항을 통해서 광복을 찾은 거잖아요. 그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국토, 영토, 국민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했다라면 이건 당연한 건 거 아닌가요?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청문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나와서 얘기하는 게 맞나요? 지금 독립기념관장은 1945년 광복절에 대해서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국무위원으로 앉는 게 대한민국의 비극이고 이념적으로 대통령이 얼마나 편향됐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논쟁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팩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김대중 대통령 일제시대 때 국적이 일본이었습니다. 이름이 도요다 다이주. 그리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윤동주 시인 일본 국적이었습니다. 이름은 히로노마 도주. 그리고 김구 선생님 국적은 중국 국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소련하고 중국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이승만 대통령 국적이 없었습니다. 일본 국적도 거부했고 미국, 중국, 소련 국적 전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여권이 없었습니다. 무국적자. 그래서 YMCA에 의해서 보증을 해가지고 유럽으로 돌아와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역사적 팩트를 얘기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대한민국 정체성으로서의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 하나 있습니까? 나와보라고 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자 또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 여권이 분명히 그렇게 일본 국적이었던 것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마치 그것을 가지고 김문수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친일인 것처럼 해서 반일 죽창가를 부른 것은 이 시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냥 그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일 뿐인 것이죠. 오늘 청취자분들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중요한 정보를 좀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네.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여야 대표회담 날짜가 언제로 잡힐 거냐 이게 관건인데요. 김준일 평론가께서는 회담이 아예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예, 다른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인가요? 민주당의 기류가 많이 바뀌었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제안을 하기는 했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건 자체에 아무런 합의도 없고 아무렇게 소득이 없으면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회의론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뭐 김민석 최고위원도 그렇고 지금 오늘 오전에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최상병 특검을 이제 한동훈 본인이 약속한 거를 해라라고 하는데 정 급하시면 민주당이 하시던지요. 뭐 이런 발언이 나오면은 이게 싸우자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뭐 이것도 그렇고 전 국민 25만 원도 좋아 그러면은 여당의 입장이 뭔지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견을 조율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아예 여당의 입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를 어떻게 모르면 하위 50%만 줄지 뭐 소상공인만 줄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협상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류가 하나가 있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잘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주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면은 다음 주에는 국회 개원하고 9월 4일에 이재명 대표 연설 그리고 5일에 한동훈 대표 연설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정부 질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내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의지의 문제고 지금은 안건 자체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냥 약간 패션 느낌으로 그러니까 뭐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의구심이 좀 민주당에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최 변호사님은요? 공한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한증이요? 네. 중국 축구가 그랬던 거죠. 한국을 두려워한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로 공한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제안에 따라서 오케이 우리 당대표 토론 미팅 합시다. 그리고 대신에 그것을 국민들에게 다 공개할 수 있는 한마디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 과정을 다 공개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그때부터 내용보다는 이재명 대표 측 같은 경우에는 왜 그것을 공개를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오케이 좋다. 그럼 뭐 형식에는 어떻게 보면 얽매이지 않겠다. 처음에 일부 공개하고 나중에 비공개로 하는 민주당의 제안도 지금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준일 평론가 말씀처럼 민주당 내에서는 과연 이거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게 공개회담이건 비공개회담이건 한동훈 대표와 미팅을 해서 얻을 게 별로 없다.
오히려 줄 것만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정치 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저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른바 빤스런 하게 된다고 하면은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 대표로서 왔고 9월 지나서 10월 내지 11월이면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문제라든가 공선법 문제에 따르는 1심 판결 선고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의해서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은 성사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고 거부하는 모양새가 보이면은 다가오는 추석 때 추석 민심에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로서 공환증, 빤스런,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도망가려고 한다.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정무적 판단 하에서 얻는 것이 크게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그래서 중도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있을 가능성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 내용으로 어떤 옥동자가 나오건 말건 여야 회담은 전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예, 제가 아나운서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빤스런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피하고 싶다 이런 거죠. 네네, 예, 그 맞습니다. 상황을 변호사님 품위를 지키시죠. 근데 요즘 방송에 뭐 공공으로 이제 통용되는 단어로서 제가 썼습니다. 제 입장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건 어떻게들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 이제 판결문 이제 읽어봤는데 결정문. 그러니까 2인 체제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이제 기각할 경우에는 2인 체제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안 소송에 가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봐라 이런 취지인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2인 체제가 완전히 틀렸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는 네. 정식 재판을 받아보다라는 취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어찌됐든 2인 체제로 너무 많은 걸 했어요. 지금 YTN 민영화도 하고 뭐 그런 걸로 굉장히 많은 결정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본안 소송 가서 이게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줄 소송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무리하게 지금 방통위에서 지금 이거를 뭐 밀어붙였다. 그렇게 좀 비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2인 체제가 한 1년 가까이 그렇죠. 예. 계속 그게 되고 있고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 국회에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이제 국회에서 추천하겠다라고 해서 좀 정상화가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승부처는 서울고등법원이다. 1심으로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치 오늘 뭐 일부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무한정 길어지고 실제로 지금 박문진 이사진 임명이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법률적인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본안 소송은 1, 2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처분의 사건이 있으면 그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있고 일주일 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즉시 항고가 되면은 이것이 1심이 서울행정법원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판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심에서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서 지금 그 가처분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현재 이사 그리고 이사로 지명된 분들이 이제 두 개를 대서는데 네. 결과가 달리 나왔어요. 이유가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그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판단하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재판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MBC를 드디어 지키게 됐다 하면서 쌍수를 흔들지 모르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 새로 심리를 해서 이 사안이 한마디로 그 재량 행정부의 재량에 관한 재량이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1심 결정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의 어떤 재량으로서의 어떤 판단을 대했을 때에 이것이 재량 일탈남용했다고 봤지만 그렇게 달리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결정된다고 하면은 뭐 이 또한 금방 정상화될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 28일 수요일 전격 시사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임지웅 아나운서가 옵니다. 고맙습니다.